1942년 독소 전쟁 당시 나치 독일군은 소련 공산주의 상징인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한다. 소련 역시 지도자 스탈린의 이름을 딴 스탈린그라드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스탈린그라드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참혹한 시가전이 이어지는데 독일과 소련 양측에서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독소 전쟁의 승패를 가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저희가 2차 대전 이야기를 꽤나 많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독소 전쟁 이야기도 많이 들려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계속 전쟁도 이 2차 대전 중에 동부전선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독소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이자 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가전이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고한빈아 기사님, 윤상용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소련의 전투, 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 이름에 스탈린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예, 원래 도시 이름 자체는 그 차리친이라는 도시였는데 그 1925년 4월 10일에 당시에 이제 공산당 총서기장이었죠. 이오시프 스탈린이 스스로 도시에 그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1918년부터 1920년 사이에 이제 적백 내전이 진행될 때 그 차리친의 원래는 그 공물 회수하려고 이제 파견이 됐었다가 스탈린이 그 전투의 지휘권을 가져간 다음에 그 백분을 격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나중에 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도시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1924년에 이제 레닌이 원래 집권하고 있다가 레닌이 죽자마자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그 도시명부터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에는 그 스탈린이 굉장히 애정이 강했다고 봅니다. 자, 1941년 6월에 독일은 모스크바를 향해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죠? 그렇죠. 1941년 6월에 독일이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동부전선을 열었고 소련을 기습 침공을 했죠. 그로부터 바로 이제 그해 9월에 모스크바 외곽까지 도달을 해서 정말 소련 정권의 숨통을 끊기 직전까지 왔었는데 그때 이제 바로 겨울을 맞았고 소련군이 또 반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분에 독일의 진격이 그 앞에서 좌절되고 도리어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반에 있었던 독일의 승세가 모스크바 전투를 통해서 한번 꺾이게 된 어떤 분기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41년과 42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러시아의 길고 지독한 겨울이 찾아왔고 저희가 보통 라스푸티차라고 하죠. 그 눈이 많이 벌판에 내렸는데 그것들이 녹으면서 뻘밭이 돼서 사람도 차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계절들이 오는데 그런 계절 동안 소련군과 독일군이 한동안 멈춰 있다가 서로 돈좌돼 있다가 마침내 이제 1942년 5월 드디어 이제 날이 좀 풀리는 봄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1941년 독일의 진격은 모스크바에 집중돼 있었죠. 그러니까 북부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히틀러가 1942년 대공세를 준비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들어가자는 계획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한번 큰 전투가 있었고 실패를 했었다. 아마 스탈린도 42년 봄이 되면은 독일군이 다시 한번 모스크바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스탈린의 의도를 예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상이 맞았었습니다. 스탈린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련군의 방비가 부족할 남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고 기획을 했었고 나아가서는 남쪽 깊이 들어가면 이제 카프카스 지역이 나오는데 상당히 먼 곳이긴 하지만 이곳에는 기름이 납니다. 자원이 풍부하죠. 그렇죠. 독일이 오랫동안 석유 부족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석유 부족은 전쟁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프카스 혹시 유전지대를 점령을 하면은 소련의 전쟁 수행 능력도 급감시키고 자신들의 장기 전쟁 능력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군수 물자의 통로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 쪽의 접근도 차단해서 장기적으로 소련을 말려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카프카스 점령을 통해서 라는 기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1942년 봄에 공세기가 찾아오자마자 병력을 전부 다 남쪽으로 투입해서 또 일대 지역을 석권해서 장기적으로 소련의 어떤 우위를 누려보자라고 그런 기획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작전명이 그 유명한
1940년 6월에 시작되는 파일블라우, 우리가 부르는 청색 작전이라고 번역하는 그 대공세의 시작이었죠. 사실은 그 기름이 많이 나는 유전지대 카카스 지역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원조가 엄청났잖아요. 사실 소련이 전쟁 말까지 거의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원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요 랜드리스 물자라고 하는데 이 물자 통로 중에 그 페르시아 회랑 같은 경우는 사실 요 42년 한 초여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거의 직전에 열렸습니다. 이게 사실 루트 3개 중에는 가장 긴 루트긴 한데 독일이 남쪽으로 진격을 하게 될 때 이것을 방어하게 되는 소련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랜드리스 같은 경우 전쟁 기간 중에 소련은 한 110억 달러 정도의 원조를 받았고, 뭐 2022년 물가로 계산하면 한 1,820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244조 원 정도의 물자를 갖다가 미국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랜드라는 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는 의미의 랜드와 그다음에 저 임대한다는 의미의 리스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41년 3월 10일에 미국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발효가 됐고, 연합군들이 이제 소련과 싸울 때 미국이 이제 그때부터 필요한 물자를 갖다 모두 공급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빌려주는 쪽은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준 거고, 받는 쪽도 뭐 다시 돌려줄 생각 안 하고 받은 뭐 그런 물자 성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것보다 이제 정치적인 의미도 좀 있는데요. 미국이 사실 이전까지는 그 법으로 아예 중립을 갖다 못 박아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41년 3월부터 이 랜드리스법을 통과시키면서 이건 사실상 연합군 쪽에 줄을 서겠다는 이제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스탈린그라드 독일군 청색 상황의 핵심 지역이었어요. 좀 표현이 미묘한데 네. 핵심 지역이었다가 아니라 핵심 지역이 되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942년에 독일군 하계 공세, 남부 지역을 향한 청색 작전의 핵심은 카프카스 유전지대였거든요. 스탈린그라드는 사실 이 루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전선이 남쪽으로 이제 쏟아져 내려가는 상태에서 독일군의 좌익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 주 진공 방향의 왼쪽에 있는 위치였죠. 그러니까 핵심 전력 지역은 카프카스로 열심히 돌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력은 소련 쪽에 노출돼 있는 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있었던 자연장애물, 뭐 돈강이나 볼가강 일대에서 아군의 이제 좌익을 보호해줘야 되는 임무를 수행할 부대가 있어야 되고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점으로 선정된 게 스탈린그라드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청색 작전의 측면 보호를 위한 거점 확보의 목적이 제일 컸었고요. 두 번째로는 스탈린그라드 자체가 상당히 큰 공업 도시였다는 점. 거기서 군수물자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총기와 전차가 생산되고 있는 공장이었던 게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그 랜드리스의 그 페르시아 물자가 볼가강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스탈린그라드 점령을 하면 볼가강에 이제 수운을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럼 랜드리스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시 독일군 수뇌부 군인들이 입안했던 계획에서는 사실 스탈린그라드는 그렇게 결정적인 곳은 아니었고요. 다만 지원 목적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거점으로서 주목을 받았을 뿐이었어요. 사실 그 이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이 곁들여지면서 청색 작전 실시간으로 스탈린그라드의 지위가 바뀌게 되거든요. 사실 또 여기엔 또 히틀러의 고집도 한 몫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 독일군의 공격 이제 어떻게 시작하나요? 독일군의 공세가 이제 청색 작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이제 스탈린그라드로 향하는 부대가 점차 접근을 해서 이 부대들이 이제 스탈린그라드 시 외곽에 도착을 한 게 이제 그 1942년 8월 23일의 일입니다. 근데 바로 시내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운이 잘 발달된 아주 강력한 공업 도시였기 때문에 소련 내에서도 유독 시가지가 아주 잘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도 바로 들어가고 싶진 않았고, 사실 독일군의 목표도 스탈린그라드의 점령이 아니라 사실은 파괴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도시를 보존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거는 공중 폭격이었습니다. 딱 그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공군을 동원을 해서 볼가강에 떠다니는 배들을 공격함과 동시에 시가지를 48시간 동안 폭격을 해요. 총 1,000톤의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하고요. 1,000톤이요? 그리고 그게 폭격의 여파가 얼마나 심했는지 시내에서는 화염 폭풍이 불 정도였답니다. 와. 불이 붙어서 그럼 이제 와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쿄대 공습 때 예,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스탈린이 그 스탈린그라드 시내에 그 민간인 소개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민간인이 아직도 그 안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군인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사실 시작하자마자 스탈린그라드가 물적으로도 인적으로도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안고 시작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참혹한, 정말 독일군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벌써 참혹한 전장이 만들어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독일군이 그 지상군이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죠. 일주일 만에 스탈린그라드 남북의 볼가 강변을 전부 점령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가지만 남겨두고 스탈린그라드를 사실상 배수진 형태로 포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는 시가지는 동쪽에 볼가강으로 막혀 있고 나머지 3면은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1942년 가을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전부터 초토화시키는 게 독일의 전법이에요?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은 독일이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는 공세를 통해서만 전장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 방침이고, 그것이 이제 기습과 결합이 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독일 전술의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안으로 이제 전술 단위로 이제 보자면은 일단 독일군은 제병 협동 작전에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전차, 보병, 공병, 포병, 지상 공격기를 조합해서 공격하는 방식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도 보이는 양상인데, 우선 보통 전투 초기에는 항공이나 야포 같은 것을 동원해가지고 목표 지역을 갖다가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병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 위협을 갖다 먼저 다 제거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갑 자산이나 이제 차량화 자산이나 혹은 장갑차의 보호를 받은 보병들이 들어가서 적의 그 대응 능력을 봉쇄한 다음에 이제 전과를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독일군이 투입되고 나서 이제 그 돌출부에 갇히게 되는 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독일군은 주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 갇혀 있는 적들을 갖다 천천히 이제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선멸하겠죠. 예, 주로 그 독일군이 가장 큰 전과를 올리는 게 이 앞에 단계가 아니라 뒤에 이 그렇죠. 예, 갇혀 있는 적들을 섬멸하는 단계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소련군이 도시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양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 방어 진지를 갖다 구축하기도 하고 해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시가전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뭐 저격수도 깔기 시작하고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과를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폐허가 된 시가지 안으로 소련군이 전부 다 숨어들었다. 아마 독일군도 그 시점부터 뭔가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쉽지 않은 전투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소련이 의도한 바였죠. 포병도 잘 안 들어가죠. 전차 기동할 공간 없죠. 이제부터 보병과 보병의 건물과 건물마다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소련군의 의도였던 거고, 소련군은 이런 거를 독일군을 껴안는다고 표현했어요. 독일군이 뭘 하지 못하도록 품속에서 싸우겠다라는 거였고, 벌써 이제 전투가 시가지 안에서 싸움이 번지자마자 소련군이 정말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건물, 모든 층, 모든 방들을 요새화해서 독일군과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싸움이 극심했는지 심지어 독일군은 전투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거실을 점령하고 부엌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상대 목소리가 들리고 서로 한밤중에 보내다 보면 건너방에 있는 적군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의 그런 독일군으로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탈린그라드 시가지 전투의 싸움은 사실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도 희생을 많이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군인들한테도 그런 명령들을 많이 내렸잖아요. 사실 소련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점이라고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와 동원 능력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도시 내로 퇴거하기 전까지도 그 계속해서 그냥 사람을 갖다 들이붓는 방식을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특히 그러던 이유는 뭐냐면 독일군이 이제 볼가강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려던 건데, 그 이유는 볼가강이 그 주요 보급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사람을 부어 넣는 방식으로 독일군이 도달을 못하게 막아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탈린그라드 시가전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이 강들이 보급선으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냥 소련군의 표현으로 하면 정말 들이부었다라는 표현, 이게 맞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게 사실 소련 스스로도 잔혹한 면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청색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스탈린은 물론이고 사실 소련군 수뇌부 전체가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했어요. 이게 청색 작전 전체가 진행된다면 소련의 전쟁 수행 능력 숨통이 끊어진다는 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사실 요 즈음해서 1942년 7월 27일에 스탈린이 그 유명한 명령 제227호를 하더라는데, 사실 날짜도 보면은 청색 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허가 없는 후퇴를 처벌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벌, 지휘관들의 그 사실 자율권은 어느 정도 박탈하고서라도
후퇴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 거였고 여기서도 사실 처벌한다로 표현됐지만 이 처벌의 범위는 상당했거든요. 직결 처형이죠. 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결 처분과 형벌 대대와 구속, 수감, 고문 온갖 것들이 동원되는 수단이었고 특히 전투가 과열되면 과열되는 지역일수록 그 형벌의 수준은 더 가혹했거든요. 사실 그런 데서 더 이제 직결 처분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소련군 입장에서는 말단 병사는 물론이고 최고의 지휘관까지도 전선에서 죽으나 저기 NKVD에 죽으나 이 상황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단순히 그 상황이 소련이 유독 뭐 잔인하고 악독해서가 아니라 이러지 않고서야는 이제 정말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이라는 상황을 어떤 그 위기감을 이런 명령으로 표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싸울 각오가 돼 있다라는 걸 독일군들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윤영 의원님이 생각하기에도 이때 소련의 여군들은 대단하다고밖에 표현 못하겠죠. 예, 그리고 특히 그 기갑병으로 활약한 그 경우가 많았을 수밖에 없는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입대시킨 다음에 그 체격을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배열을 시켜가지고 네. 주로 작은 체격을 갖다 전차병으로 많이 그 동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 체격이 작은 여성들이 이제 전차에 적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맞는 또 이 병과군요. 그렇죠. 부대가. 이제 독일은 단 하나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라고 포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련은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독일 군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절멸을 시킬 테면 해봐라. 그 전까지는 항복하지 않는다. 라는 각오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은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음 이야기. 1942년 바바로사 작전에 실패한 독일군은 시선을 돌려 소련의 남부를 공략하기 시작한다. 카프카스 유전지대와 랜드리스 보급선을 지키기 위해 소련은 스탈린그라드에 병력을 집중하고 스탈린그라드의 정치적 상징성에 집착한 히틀러는 독일군의 포위를 명령하며 전투는 격화된다. 이후 독소전의 흐름을 바꿔놓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의 반격 작전은 무엇이었나? 독소전쟁의 승패를 가른 스탈린그라드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